밤에 화장실 때문에 몇 번이나 깨시나요? 당신이 지금 고개를 끄덕였다면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야간요는 단순히 방광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수면의 깊이와 호르몬 혈관의 순환, 그리고 저녁 습관이 한꺼번에 얽혀 나타나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3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첫째, 잠들기 2시간 안에 물이나 차를 습관처럼 더 드시나요? 둘째, 밤에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20분 이상 걸리나요? 셋째,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소변이 자주 마렵고 양이 적게 나오나요? 여기서 조금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수면이 깨진 어르신의 상당수는 소변 때문에 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먼저 수면이 얕아진 뒤 그 틈을 타 방광 신호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마치 집안의 경보음이 고장난 게 아니라 바람 소리에도 예민해진 밤처럼요. 몸도 비슷합니다. 깊은 잠에 들어가면 항긴요 호르몬이 더 잘 분비되어 밤 소변이 줄어드는데 스트레스와 저녁의 염분 혈당 변동이 그 리듬을 흔들어 놓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분을 자주 만납니다. 의사 선생님, 밤마다 3번은 깨요. 낮엔 멀쩡한데요.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물을 줄였는데도 더 괴로웠습니다. 알고 보니 저녁에 짭짤한 반찬과 국물을 드시고 잠들기 직전까지 휴대폰을 보며 긴장한 채 누워 계셨죠. 저는 방광만 탓하지 마세요. 오늘은 잠의 문을 먼저 단단히 닫아봅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당신께 드릴 약속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단 1가지를 한 숟가락으로 시작해 몸의 밤 리듬을 다시 맞추는 방법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다만 아무거나 한 숟가락이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어떤 분에게는 오히려 속을 자극하거나 부종을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확한 비율, 언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반복하는 치명적인 저녁 실수 3가지를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밤을 깨우는 진짜 스위치를 찾으러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요? 당신이 밤에 화장실로 일어나면 머릿속엔 보통 한 문장이 먼저 떠오릅니다. 내 방광이 약해졌나 봐. 그런데 몸은 생각보다 더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야간요의 큰 축은 2가지예요. 하나는 밤에 실제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 다른 하나는 소변은 많지 않은데 방광이 예민해져서 자주 깨는 경우입니다. 이 2가지가 섞여 있으면 더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한 숟가락의 힘을 말하려면 먼저 왜 밤에 더 잦아지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쉬운 과학 1가지부터 잡아볼게요. 정상적인 몸은 밤이 되면 항긴요 호르몬이 늘어나 소변 생산을 줄입니다. 쉽게 말해 잠자는 동안엔 물 공장을 잠시 쉬게 만드는 스위치가 켜지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수면이 얕아지면 이 스위치가 제때 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녁에 짠 음식, 혈당의 들쭉날쭉 늦은 시간에 과도한 수분, 그리고 다리 부종이 더해지면 밤에 소변이 늘어날 조건이 갖춰집니다. 특히 다리가 붓는 분은 누워서 잠들기 시작할 때 다리에 모였던 물이 혈관으로 다시 돌아오며 소변으로 빠져나가려 합니다. 낮엔 붓고 밤엔 화장실이라는 패턴이 흔한 이유죠.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물을 줄이면 야간요가 줄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무조건 줄이면 오히려 몸이 갈증 스트레스를 느껴 잠이 더 얕아질 수 있어요. 입이 마르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 새벽에 깨서 물을 찾는 행동이 반복되면 수면의 문이 더 쉽게 열립니다. 반대로 어떤 전문가는 저녁 수분을 확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전문가는 총량은 유지하되 타이밍을 조절하라고 강조합니다.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실제 진료에서는 당신이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 숟가락을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밤 리듬을 조절하는 작은 장치로 설명합니다. 그 한 숟가락은 대개 자극을 낮추고 갈증을 안정시키며
밤의 혈당 변동을 완만하게 만드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너무 달거나 너무 짜거나 위를 자극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당신은 어떤 쪽에 더 가깝나요? 소변량이 많아 새벽에 깬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양은 적은데 신호가 강해서 깨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감이 잡히면 다음 단계에서 정확한 선택과 안전한 예외를 훨씬 또렷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밤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볼게요. 야간요를 줄이려면 방광만 달래는 방법과 잠을 깊게 만드는 방법을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하면 금방 한계가 오거든요. 쉬운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면 수면이 깊어질수록 방광 신호는 조용해지고 뇌는 그 신호를 덜 중요하게 처리합니다. 반대로 수면이 얕아지면 평소엔 무시하던 작은 신호도 크게 들립니다. 마치 밤에 집 안이 조용하면 시계 초침 소리까지 커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많은 분이 놓치는 반전이 있습니다. 야간요의 시작점이 방광이 아니라 저녁에 긴장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루 종일 참고 견딘 마음이 밤에 풀리지 못하면 교감신경이 계속 켜져 몸이 경계 모드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방광은 수축을 더 쉽게 느끼고 잠은 얕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전립선 약을 먹어도 방광 훈련을 해도 밤마다 비슷한 시간에 깨요. 왜 꼭 새벽 2시쯤일까요? 하고 묻는 분도 많습니다. 그 시간대가 바로 수면이 한번 얕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이죠. 그 틈에 방광 신호가 끼어들면 당신은 소변 때문이라고 믿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 무엇을 하시나요? 휴대폰 화면을 오래 보시거나 뉴스나 드라마를 보며 감정이 올라가거나 내일 걱정을 떠올리며 누워 계시진 않나요?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전문가는 야간요는 결국 전립선과 방광의 문제이니 행동요법보다 약물 조절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약을 쓰더라도 수면 위생과 저녁 루틴이 바뀌지 않으면 재발한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두 의견이 모두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당신이 원하는 건 약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횟수를 실제로 줄이는 변화겠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화장실을 다녀온 뒤 다시 잠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만약 그 시간이 길다면 문제는 소변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 몸은 다시 각성하고 뇌는 밤은 깨는 시간이라고 학습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잠들기 전에 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몸에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작은 장치 말이에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한 숟가락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조합은 무엇인지 당신의 상황에 맞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숟가락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꺼내보겠습니다. 먼저 과학적으로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잠들기 전 위와 장이 편안해야 부교감 신경이 올라가고 수면이 깊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야간요가 있는 분들은 저녁에 의외로 위를 자극하는 선택을 자주 합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달콤한 간식, 짭짤한 국물 혹은 건강에 좋다며 마시는 진한 차가 그 예죠. 이 자극이 위를 깨우고 결국 뇌를 깨우면 방광 신호는 더 커집니다. 여기서 조금 의외의 디테일을 말씀드릴게요. 야간요를 줄이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소변을 줄이려고 저녁을 너무 비우는 것입니다. 배가 너무 고프면 혈당이 흔들리고 새벽에 식은땀이나 두근거림이 생기면서 잠이 얕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방광은 더 예민해지고 화장실은 더 자주 가게 됩니다. 물을 줄였는데 왜 더 깨지? 라는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몸은 단순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작은 안정장치가 있을 때 밤의 리듬이 더 조용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립니다. 어떤 의사는 야간요가 심하면 저녁 수분과 음식 자체를 최대한 줄이고 약물로 조절하는 전략을 우선합니다.
반면 다른 의사는 수면의 질을 먼저 끌어올리면 같은 방광이라도 깨는 횟수가 줄어든다며 루틴과 영양의 미세 조정을 강조하죠. 저는 두 접근을 함께 씁니다. 다만 당신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약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잠의 문턱을 낮추는 선택입니다.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방광은 작은 종이 아니라 집 안에 설치된 민감한 센서입니다. 집이 조용하고 안정적이면 센서는 덜 울리고 집이 불안하면 작은 움직임에도 울립니다. 당신의 밤은 지금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하나. 정말 소변이 당신을 깨우는 걸까요? 아니면 깨는 틈에 소변이 끼어드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이 가까워질수록 다음에 알려드릴 한 숟가락의 정확한 조건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밤에 자주 깨는 날을 떠올려 보세요. 그날 저녁 식탁에 어떤 음식이 있었나요? 쉬운 과학 사실 하나부터 짚겠습니다. 짠 음식은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올려 몸이 물을 붙잡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그 물을 다시 배출하려고 하면서 소변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찌개, 젓갈, 장아찌처럼 국물과 간이 함께 있는 메뉴는 저녁에 훨씬 강하게 작동해요. 그런데 의외의 범인은 짠맛만이 아닙니다. 과일 주스 달콤한 빵꿀차처럼 부드러운 단맛도 밤을 흔들 수 있어요. 혈당이 급히 오르면 몸은 균형을 맞추려 하고 그 과정에서 갈증과 잦은 배뇨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볼까요? 나는 짜게 먹지 않는데도 왜 밤에 깨지? 라고 느끼는 분들. 대개는 간이 센 반찬이 아니라 숨은 나트륨과 숨은 당에 걸립니다. 예를 들어 반찬은 싱겁게 드셔도 김치 한 접시 간장에 찍은 생선 소스가 많은 샐러드 라면 국물 한두 숟갈이 밤에는 크게 남을 수 있죠. 또 하나 놀라운 디테일이 있어요. 따뜻한 차가 몸을 편하게 한다고 믿고 마시지만 어떤 차는 이뇨작용을 자극하거나 위를 깨워서 오히려 잠을 얕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차 한 잔이 좋은 습관이라는 믿음이 당신에게는 밤의 알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야간요는 결국 소변량 문제이니 염분과 수분을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총량보다 타이밍과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저는 환자분들을 보면 두 가지가 동시에 맞는 경우가 많다고 느낍니다. 다만 당신에게 필요한 건 극단이 아니라 저녁의 작은 균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저녁은 몸을 비우는 쪽으로 기울어 있나요? 아니면 몸이 붙잡았다가 밤에 쏟아내는 쪽으로 기울어 있나요? 다음에서는 그 균형을 조용히 잡아주는 한 숟가락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함께하면 안 되는 조합을 구체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도대체 그 한 숟가락이 뭐예요? 저는 먼저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쉬운 과학, 사실 하나 잠들기 전에는 혈당과 위 자극이 안정되어야 항긴요 호르몬 리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숟가락은 달아도 안 되고 짜도 안 되고 카페인이 있어도 안 됩니다. 또 위를 뜨겁게 달구거나 냄새가 강하게 올라오는 것도 피해야 하죠. 한마디로 몸을 흥분시키는 숟가락이 아니라 몸을 가라앉히는 숟가락이어야 합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선택 중 하나가 바로 따뜻한 물에 푼 식이섬유 한 숟가락입니다. 예를 들어 차전자피사일륨처럼 물을 머금는 섬유는 장에서 천천히 팽윤하면서 포만감과 혈당 변동을 완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는 야간요에 직접 소변을 줄이는 약처럼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신 밤에 갈증처럼 올라오는 불평함을 줄이고 새벽에 혈당 흔들림을 낮춰 잠을 덜 깨게 만드는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첫날부터 화장실 횟수보다 다시 잠드는 속도가 먼저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이 변화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야간요가 줄어드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전문가는 섬유를 밤에 먹으면 오히려 장이 움직여 가스가 차고 수면이 깨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소량을 적절히 타서 먹으면 밤중 허기와 불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죠. 제 경험상 핵심은 양과 농도입니다. 너무 진하게 타면 더부룩하고 너무 많이 먹으면 화장실이 아니라 배가 먼저 깨웁니다. 반대로 너무 적으면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끼죠. 그래서 당신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밤에 깨면 배가 고프거나 속이 쓰린 편인가요? 아니면 다리 붓기와 입마름이 더 두드러지나요? 전자가 강하면 섬유의 타이밍과 양을 더 섬세하게 조절해야 하고, 후자가 강하면 저녁 염분과 다리 순환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몇 그램이 적당한지, 따뜻한 물은 어느 정도가 좋은지, 그리고 이것과 함께하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는 대표 조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좋은 재료라도 타이밍과 방법이 틀리면 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거든요. 쉬운 과학 사실 하나를 붙이자면 잠들기 직전 10분은 위가 가장 예민해지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갑자기 많은 양을 마시면 방광이 먼저 반응하고 속이 더부룩하면 뇌가 각성합니다. 그래서 한 숟가락은 늦기 전에 그리고 적당히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권하는 기본은 잠들기 30, 60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이섬유를 아주 묽게 풀어 천천히 마시는 방식이에요. 한 번에 벌컥이 아니라 5분 정도 숨 고르듯 나눠 마시는 것이 훨씬 편안합니다. 여기서 의외로 효과를 가르는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물의 온도와 자세예요. 물이 너무 뜨거우면 위가 놀라고 너무 차가우면 장이 긴장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따뜻함이 가장 무난합니다. 그리고 마신 직후 바로 눕기보다 방 안을 천천히 1분에서 2분만 걸어보세요. 다리의 순환이 조금 돌고 심장이 하루를 정리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어떤 분은 이 짧은 걸음이 새벽의 다리 부종과 야간요 패턴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죠. 반대로 누워서 휴대폰을 보며 한 숟가락을 마시면 눈과 뇌가 각성해 잠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숟가락은 수면 루틴의 첫 단추로 넣어야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밤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게 가장 좋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맞아요. 어떤 분에게는 공복이 가장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너무 텅 빈 밤이 오히려 새벽 각성을 만든다고 봅니다. 특히 저녁을 일찍 드시고 새벽에 속이 쓰리거나 배가 비는 분은 아주 소량의 안정장치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극단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편안해지는 방향입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잠들기 전 배가 비면 더 잘 주무시나요? 아니면 새벽에 깨서 오히려 더 힘드신가요? 그리고 밤에 깨면 입이 바싹 마르나요? 아니면 배가 차고 더부룩한가요? 이 두 질문의 답에 따라 한 숟가락의 농도와 타이밍이 달라집니다. 다음에서는 절대 함께하면 안 되는 조합, 특히 우유당이 많은 음료, 특정 차와의 조합이 왜 문제인지를 하나씩 짚으면서 당신에게 맞는 가장 안전한 루틴으로 다듬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정말 한 숟가락으로 달라질까? 그냥 물을 줄이는 게 답 아닌가? 이 질문은 아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야간요는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 사람마다 조합이 다르기 때문이죠. 쉬운 과학 사실 하나를 짚자면 밤 소변은 소변량과 각성 두 축으로 결정됩니다. 소변이 조금 많아도 깊이 자면 덜 깨고 소변이 적어도 예민하면 자주 깹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조언이 서로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논쟁의 중심은 보통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저녁 수분 제한이 최우선입니다. 늦은 시간 음료를 끊고 소금기를 줄이고 취침 전 변요를 확실히 하면 상당수에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지요. 실제로 소변량이 많은 야간 단요 유형에서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입장은 수분을 무조건 줄이면 오히려 수면이 깨지고 갈증과 스트레스로 더 악화될 수 있다입니다. 특히 낮에 물을 충분히 못 드시는 분,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 밤에 입마름이 심한 분은 제한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야간요라도 몸의 배경이 다르니까요.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밤에 몇 번 가느냐만 보지 말고 첫 번째로 깨는 시간을 보라는 겁니다. 잠든 지 한두 시간 안에 깨면 대개 위자극 불안 수면 습관의 영향이 큰 경우가 많고 새벽 너 5시에 깨면 방광 용량, 호르몬 리듬, 다리 부종의 영향이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물을 줄였는데도 새벽 2시에 똑같이 깨고 어떤 분은 다리 붓기 관리만 했는데도 새벽 화장실이 줄어들죠. 당신은 대체로 몇 시쯤 첫 번째로 깨시나요? 그 시간은 몸이 보내는 힌트입니다. 저는 진료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한은 필요하지만 조절이 더 중요하다고요. 한 숟가락은 그 조절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됩니다. 위가 예민한 분, 변비가 심한 분, 특정 약을 드시는 분은 방식이 달라져야 하죠. 그래서 다음에서는 안전을 위해 꼭 체크해야 할 예외, 부종 심장, 신장 문제, 약 복용 시간을 먼저 정리하고 당신에게 맞는 조절법을 더 구체적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다녀오면 그 뒤의 행동이 야간요를 고정시킬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쉬운 과학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면 한번 각성한 뇌는 다시 잠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 빛과 소리 생각 자극이 들어오면 각성 호르몬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소변량이 많지 않은데도 깬 김에 완전히 잠이 달아나 새벽에 2-3번 더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첫 번째, 기상 이후의 루틴이 두 번째, 세 번째를 부르는 셈이죠. 여기서 의외의 실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습관이에요. 휴대폰을 켜서 시계를 보는 순간 화면의 밝은 빛이 뇌에 아침 신호를 줍니다. 또 벌써 2시네. 내일 망했어 같은 생각이 올라오면 교감신경이 확 켜져 심장이 빨라지고 방광은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깼을 때는 문을 열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잠의 문턱을 다시 닫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화장실 조명도 가능하면 아주 약하게, 동선도 짧게, 말도 생각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관점이 갈립니다. 어떤 전문가는 밤중 배뇨는 어쩔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이니 안전한 동선과 낙상 예방이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반면 어떤 전문가는 밤중 습관을 바꾸면 각성의 악순환을 줄일 수 있다며 행동 교정을 더 적극적으로 권하죠. 저는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밤에 자주 깨는 분은 낙상 위험이 실제로 높기 때문에 안전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안전한 동선 위에서 다시 잠드는 조건을 만들어야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작은 질문을 드릴게요. 화장실 다녀온 뒤 당신은 침대에 누워서 무엇을 하시나요? 물을 마시나요? 시계를 보나요? 한숨을 쉬며 걱정하나요? 만약 그 행동이 반복된다면 뇌는 그것을 새벽 루틴으로 학습합니다. 반대로 짧게 다녀오고 빛을 최소화하고 호흡을 길게 내쉬며 몸을 다시 가라앉히면 첫 번째 각성이 길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에서는 이런 행동을 뒷받침하는 저녁의 준비, 특히 다리 붓기와 수면 깊이를 함께 잡는 방법을 연결해 야간요가 줄어드는 흐름을 더 단단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꼭 안전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쉬운 과학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면 야간요는 단순 불편을 넘어 낙상 위험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어두운 새벽에 급하게 일어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고 어지러움이 오면 넘어질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 이런 경우는 조심해야 한다를 먼저 구분합니다. 한 숟가락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좋은 방향으로 쓰려면 맞지 않는 분을 먼저 걸러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놓치는 신호는 다리가 심하게 붓고 숨이 차고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는 패턴입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 야간뇨가 아니라 심장이나 신장 쪽의 체액 조절 문제일 수 있어요. 또 전립선이 커져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잔뇨감이 심하며 소변을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은 방광 출구 문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때는 섬유든 무엇이든 한 숟가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뇨피가 섞인 소변열 옆구리 통증,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오는 상황은 바로 진료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도 접근이 나뉩니다. 어떤 의사는 야간뇨는 나이 들면 대부분 생기니 생활 습관으로 관리하면 된다고 말하고, 다른 의사는 야간뇨는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두 주장 사이에서 현실적인 기준을 씁니다. 가끔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밤에 2번 이상 깨서 생활이 무너지고 낮에도 피로가 누적되며 부종이나 호흡곤란 같은 동반 증상이 있다면 검사가 우선입니다. 반대로 검사에서 큰 문제가 없고 수면과 생활 루틴이 흔들리는 유형이라면 그때 한 숟가락 같은 조절 도구가 도움이 될 여지가 생깁니다.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야간뇨가 시작된 시점이 갑자기였나요? 서서히였나요? 그리고 최근에 약이 바뀌었거나 혈압약 인뇨제 복용 시간이 달라진 적이 있나요? 약의 시간은 밤 소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누구는 오후에 먹어야 하고 누구는 아침이 더 나은지, 같은 복용 타이밍의 원칙과 함께 부종이 있는 분이 저녁에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준비 동작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변화가 눈에 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쉬운 과학. 사실 하나 몸은 막연한 결심보다 기록된 반복에 더 잘 반응합니다. 야간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2번, 내일은 3번, 모레는 1번.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의욕이 꺾이기 쉽죠. 그래서 저는 7일만큼은 작은 표를 만들어 보시라고 권합니다. 종이든 메모장이든 좋습니다. 적을 것은 딱 3가지예요. 1. 첫 번째로 깬 시간, 이 밤에 깬 횟수 3, 마지막 저녁 음료의 시간. 이 3줄만 있어도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횟수보다 첫 번째로 깨는 시간이 뒤로 밀리는 것이 더 큰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1시 30분에 깨던 분이 3시로 밀리면 잠의 깊이가 좋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러면 2번째, 3번째 각성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7일의 목표는 완벽하게 0회가 아니라 첫 깨는 시간을 늦추고 다시 잠드는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잡는 게 현실적입니다. 이 목표는 몸에 부담이 적고 성취감도 큽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분 제한표를 쓰라는 의견과 배뇨일 지소별량까지를 쓰라는 의견이 나뉩니다. 저는 시니어에게는 너무 복잡한 기록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기 쉽다고 봅니다. 스트레스는 수면을 얕게 만들고 다시 야간뇨를 부르니까요. 그래서 처음 7일은 간단하게, 그리고 몸의 힌트를 찾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 숟가락 루틴을 시도한다면 기록에 먹은 시간만 추가하세요. 그러면 언제 했을 때 더 편했는지가 보입니다. 당신은 어떤 유형일까요? 저녁을 조금만 늦게 먹어도 바로 밤에 깬다. 아니면 음식은 괜찮은데 휴대폰을 오래 보면 깬다. 이 차이를 알아야 다음 단계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7일 동안은 자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왜 나는 또 깼지가 아니라 내 몸은 이런 날에 더 예민하구나라고 관찰해 주세요. 다음에서는 이 7일의 기록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맞는 조절 버튼, 수분, 염분, 다리 순환, 한 숟가락의 농도를 어떻게 조합하면 가장 빨리 체감이 오는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밤을 다시 편안한 곳으로 돌려놓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쉬운 과학, 사실 하나를 기억해 주세요. 잠은 의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몸의 조건이 맞을 때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야간뇨도 마찬가지예요. 방광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면의 깊이, 호르몬의 리듬 저녁의 염분과 혈당 다리의 순환,
그리고 밤중 습관까지 한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늘부터 바꿔야 하는 것은 큰 결심이 아니라 그 줄의 한 군데를 아주 조용히 바로잡는 작은 행동입니다. 여기서 의외의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야간료가 줄어야 내가 잘 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조금 더 잘 자니까 야간료가 줄어드는 순서가 더 흔합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목표는 횟수 자체가 아니라 잠의 문을 닫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힘은 저녁의 타이밍 조절, 빛과 화면 줄이기, 짠 국물 줄이기, 다리 붓기 관리, 그리고 당신에게 맞는 한 숟가락 루틴 같은 작은 장치로 만들어집니다. 어떤 날은 한 걸음 전진했다가 다음 날 반 걸음 물러설 수도 있어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몸이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말로 넘어가기도 하고 반대로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경고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당신을 안심시키고 싶습니다. 위험 신호가 없다면 야간료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습관과 리듬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위험 신호가 있다면 빨리 평가받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밤 화장실을 다녀온 뒤 휴대폰을 켜지 않기, 저녁 국물 한두 숟갈 줄이기, 잠들기 30, 60분 전에 몸을 가라앉히는 루틴을 한 번만 해보기.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새벽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일 아침 내가 가장 먼저 느끼고 싶은 감정은 무엇인가요? 상쾌함일까요? 가벼움일까요? 오늘은 덜 피곤하다는 안도감일까요? 그 감정을 위해 오늘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첫날 결과를 남겨주세요. 데이 17 챌린지 시작이라고요. 당신의 밤은 다시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함께 걸어드릴게요.